자, 이번에는 정적분의 활용, 수투의 마지막 단원이에요. 정적분의 활용을 끝으로 이제 여러분들 수투를 마무리를 좀 잘 해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개념 정리 보니까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이렇게 돼 있네. 그치? 테마 1. 일반적으로 어떻게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정적분의 활용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정적분을 잘 공부한 사람이라면 사실 공짜로 먹는 단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왜냐하면 선생님 정적분 처음에 설명할 때 어떻게 했니? 단순히 계산을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의미를 부여를 했었죠. 그리고 그 의미 부여가 사실은 정적분의 활용이다 라고 말을 했었을 거야. 그래서 정적분이라는 것이 일단은 넓이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 정도를 안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정적분을 공부한 사람들이라면 요거 정적분의 활용 중이야 아주 가볍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X축에 위치하는 상관없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뒤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놨어. 넓이를 구하는데 X축의 위치가 지금 맨 밑에 있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X축의 위치가 여기 위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두 곡선 사이에 이렇게 X축이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와는 상관없대요. 두 곡선 fx,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그리고 설명의 편의성을 위해서 여러분 써놓은 거야. fx가 gx보다 위에 있는 상황. 그 상황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랬을 때는 넓이가 어떻게 된다?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더라. 인테그랄 a서부터 b까지 fx를 먼저 적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a부터 b까지 gx를 적분을 한 다음에 위에서 아래 거를 빼준다. 위에서 아래 거를 빼준다? fx가 gx보다 위에 있는 상황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걸 각각을 적분을 해가지고 각각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 적분할 거 우리 앞에 정적분 시간에 배웠잖아요. a부터 b까지 dx 똑같으니까 빼기를 하나의 인테그랄로 합쳐서 한 방에 하자는 얘기죠. a부터 b까지 위에서 아래 곡선을 빼준다. 요렇게. 자, 그러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자. 일단 여기에 색칠이 되어 있는 이 파란색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시나리오는 이렇겠죠. 첫 번째 넓이,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이 넓이를 먼저 구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누구를 빼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요 밑에 있는 요 넓이를 빼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괜찮나요? 그러면 흰색으로 색칠해 놓은 조놈을 식으로 표현해 보면 x축과 fx와의 만남이니까 a부터 b까지 가볍게 fx를 적분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정적분은 넓이가 아니라고 있습니다. 그래프 자체가 지금 x축보다 어디 있으니까? 위에 있으니까 요놈한테 뭘 부여할 수 있다?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요놈의 넓이는 바로 얘가 되겠죠. 그쵸? 자, 거기서 빼줄게요. 인테그랄. 이번에는 요 주황색의 넓이를 빼면 이렇게 되겠죠? a부터 b까지. 자, 주황색 그래프 역시 마찬가지로, gx 그래프 역시 마찬가지로 x축보다 그래프가 위에 있으니까 정적분의 형태가 그냥 바로 넓이로 해석이 된다. 그래서 gx라는 놈을 a부터 b까지 적분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고 나면 얘를 하나의 인테그랄로 합쳐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그쵸? a부터 b까지. 그래서 fx에서 gx를 뺀 다음에 이 결과물을 한 방에 뭐 하자? 그렇지. 적분을 해주자. 이게 바로 파란색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각을 구해서 계산을 하는 것보다 한 방에 계산을 하는 것이 좀 더 쉬우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x축보다 그래프가 둘 다 밑에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둘 다 밑에 있는 경우는 애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선생님, 이놈의 넓이는요, 이 커다란 넓이에서요. 그렇지. 이 넓이를 빼면 돼요. 그래요. 됐죠? 다음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요 커다란 넓이를 구하고 싶다. 커다란 넓이는 이제 gx와 x축과의 만남인데, 그래프 자체가 x축보다 어디 있으니까? 그렇지. 밑에 있으니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여러분들이 gx라는 놈을 그냥 적분을 해버렸을 때 결과가 뭐가 나온다고 했어? 음의 값이 나온다고 했죠? x축보다 그래프가 밑에 있기 때문에 적분을 하면 그러면 음의 값이 출력이 됩니다. 따라서 난 지금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띡 붙여줘야 돼. 됐지? 자, 같은 원리인가요? 주황색의 넓이도 구하고 싶어요. 요 주황색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fx라는 함수와 x축과의 만남을 생각하는 거니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일단 적분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래프가 x축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넓이가 출력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값이 출력되겠죠. 그 값을 어떻게 해줘야 돼? 양수화 시켜줘야겠네요. 됐죠? 그래서 이 앞에도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그래야 얘가 넓이의 의미를 갖는다.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 뭐 하자고요? 흰색에서 주황색을 빼주자. 그래서 이 앞에 다시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거야.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와 여기는 마이너스가 퉁퉁퉁 사라지면서 이렇게 플러스가 되겠지? 그럼 얘도 결국은 뭐랑 똑같은 의미를 갖게 돼요. 그래요.
fx에서 gx를 빼는 형태가 돼버리죠. 이렇게. 그래서 x축보다 그래프가 위에 있건 x축보다 그래프가 밑에 있건 둘 다 역시 위에서 아래 걸 빼준다. 해설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이 넓이에서 이 넓이를 뺀다의 의미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착각을 해요. 순간적으로 큰 데서 작은 데를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x축보다 멀리 떨어진 곡선에서 가까운 곡선을 빼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정적분 자체가 완전히 넓이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계산을 통해서 증명을 하면 무조건 x축의 위치랑은 상관없이 위에서 아래 곡선을 빼준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럼 만약에 얘처럼 x축보다 위에 있는 곡선이 있고 밑에 있는 곡선이 있다? 그럼 x축의 의미는 사실 없는 건데 이것도 똑같아요. 자, 이번에는 x축을 기준으로 위에 곡선이 있을 때와 아래 곡선이 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답은 이 넓이랑 이번에 밑에 있는 이 넓이, 밑에 있는 이 넓이를 뭐 하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더하는 거죠. 이거 둘은 더하는 거야. 그럼 넓이를 각각 또 정적분의 형태로 나타내보자는 거죠. 이 위에 있는 놈의 넓이는 fx와 x축과의 만남을 생각하는 건데 x축보다 fx가 위에 있으니까 a부터 b까지 fx를 그냥 그대로 적분해주면 넓이의 의미를 가질 거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놈의 넓이를 생각해보면 gx와 x축과의 만남을 생각하는 거고 a부터 b까지 gx를 그냥 적분했을 때 x축보다 그래프가 밑에 있기 때문에 오케이? 요 놈은 음의 값을 출력하겠죠? 우리 지금 넓이 구하고 있는 거니까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줘야 그래야 두 넓이를 각각 구한 겁니다. 이제 두 넓이를 뭐 해주면 끝나요? 그렇지. 두 넓이를 더해주면 끝나겠죠. 그쵸? 이래놓고 두 넓이를 구하니까 마치 이놈이 어떤 형태가 되더라. fx에서 gx를 뺀 걸 한 방에 a부터 b까지 적분한 결과가 되더라. 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단 말이야. 됐죠? 이러고 났더니만 결국 여러분 뭐야? x축의 위치랑은 상관없이 그냥 윗 곡선에서 아래 곡선을 그대로 빼주면 되겠죠. 이게 바로 넓이를 구하는 정적분 계산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어려운 거 없죠? x축의 위치랑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위에서 아래 거를 빼주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바로 이 넓이. 대체 이 넓이의 의미가 뭐였냐? 이 넓이의 의미는 뭐였냐? 이거예요. 이걸 마치 윗곡선으로 바라보고요. 그 다음에 x축이라는 것 자체를 무슨 곡선? 그렇지. 아래 곡선이라고 바라보는 거지. x축의 또 다른 이름이 얼마야? y는 0이라는 귀여운 상수함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의 의미도 원래는 뭐였다는 거야? a부터 b까지 위에서 fx에서 그쵸? 밑에 있는 0을 빼준다. x축의 의미를 갖고 있는 0을 빼준다. 원래 사실은 이거였고 그쵸? 이렇게 해서 넓이로 해석을 할 수가 있었는데 0은 뭐 빼나 마나니까 여러분들 0을 생략해서 이런 식으로 인테그럴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넓이를 정적분의 계산으로 구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정적분의 활용이야. 정적분 계산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한테 의미를 부여시켜주는 바로 정말 말 그대로 활용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좀 예를 한번 보여줄게요. 뭐 이거는 재밌는 얘기네.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있잖아. 일반적으로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야. 여기에 그냥 뭐 이렇게 여기 fx가 있고 여기 한번 gx가 있다고 해볼게요. 색깔을 좀 달리 해봐요.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여기 둘러싸인 요놈의 넓이를 구하자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이 교점을 구해야 돼요. 이 교점을 구해야지 뭐라도 해볼 거 아니야. 요놈의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a서부터 b까지 구했다고 치고 a서부터 b까지 적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a, b를 구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요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b부터 어디까지 c까지 적분을 해야 넓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일단 c를 구해야 돼요. 알겠죠? 문제에서 이 값들을 줄 수도 있어. 하지만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 식을 적당히 연립해가지고요 a, b, c의 값을 다 구하는 건 해야 합니다. 알겠죠? 자, 그 상태에서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런 학생들이 있겠죠. 인테그랄 a서부터 c까지. 그렇지. a서부터 c까지 위에 있는. 자, 근데 위에 있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 위에 있다는 얘기가 뭔 얘기야? a서부터 b까지는 fx가 위에 있지만, 그쵸? b부터 c까지는 gx가 위에 있잖아. 그래서 이거 한 방에 적분이 안 돼요, 여러분. 됐죠? 설령 여러분들이 한 방에 적분을 했다고 손치더라도요. 어떻게 한 방에 적분할 거야? 넓이를 구할 때는 위에서 아래 걸 빼야 되는데 여기 A서부터 B까지는 얘가 위에 있는 거고 B부터 C까지는 얘가 위에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거랑은 완전 다른 얘기라. A서부터 C까지 한 방에 이렇게 한 방에 적분을 하는 거랑 이 넓이를 구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책들 보면, 다른 책들 보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절대값을 이렇게 붙여주거든? 근데 사실은 이놈의 의미만 알면 되는 거지 넓이를 구할 때마다 저 식을 쓰진 않습니다. 왜? 우리가 절대값을 만났을 때 절대값 벗기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걸 알잖아. 근데 그냥 여러분들이 그림을 잘 그리면 누가 위에 있다 누가 밑에 있다를 판단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이 절대값을 붙여서 한번 되게 고통을 받냐고요. 고통을 받지 말자니까. 이거 절대값 필요 없는 거야. 그럼 절대값을 알아야 되냐 몰라야 되냐 얘기를 또 할 텐데 사실 알고는 있어야 돼요. 계산을 할 때 사용하진 않지만 이거의 의미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 f에서 gx를 그냥 뺀 게 아니라 뺀 다음에 절대값을 붙인다고? 아, 그러면 누가 확실히 위에 있고 누가 확실히 밑에 있는지를 알아야겠네? 그럼 결국은 얘의 의미는 f에서 g를 빼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 거를 빼는구나. 위에서 아래 걸 빼는구나. 어디서? 이 구간 안에서 위에 있는 함수에서 밑에 있는 함수를 항상 빼내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다. 그렇지. 이놈의 넓이를 의미하는 거다. 라는 것 정도의 의미 해석은 할 수 있어야 되지만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이 넓이를 구하라고 할 때 제발 좀 이렇게 좀 식으로 쓰지 마세요. 공식의 노예인가요? 인테그랄 뒤에는 절대값이 들어가야 넓이입니다. 인테그랄 뒤에 그냥 아무거나 그냥 들어가 있으면 넓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은 할 수 있으면 좋겠으나 여러분들 넓이를 구할 때마다 이런 끔찍한 절대값 기호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그림 보면서 여러분들이 식을 쓰면 되지. 절대값을 벗기면서 쓰는 거야 바로. 다이렉트로. 한번 해보지 뭐. A서부터 B까지 요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적분하면 돼요. A서부터 B까지. 자, 그런 다음에 누가 위에 있고 누가 밑에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 f에서 gx를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아이고 미안.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적분을 해주시면 깔끔하게 앞에 있는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넓이, 요놈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고요? 똑같네요. B부터 C까지 적분을 해주면 된다. 그런데 이 구간 안에서는 위에 있는 gx라는 함수가 fx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gx에서 fx를 뺀 함수, 요 함수를 조심스럽게 적분해주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죠. 그래서 두 놈의 넓이를 더해주시면 깔끔하게 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런데 수투라는 학문은요, 여러분들 다루는 함수 자체가 어차피 다항함수가 99%이기 때문에 다항함수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개형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함수를 출제하기 때문에 누가 위에 있다 누가 밑에 있다를 정확히 따질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지금처럼 이렇게 그림을 준단 말이에요. 아니면 식을 주면 여러분들이 위에 있다 밑에 있다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서 그림을 주지 않고 여러분들이 식으로만 문제를 출제했을 때는 누가 위에 있다 누가 밑에 있다를 판단할 수가 없을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fx랑 gx랑 만나서 생기는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일단 그래프를 그리는 게 좀 힘들었던 거야. 그럼 일단 뭐부터 해야 되냐면 교점을 일단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점을 구하려고 연립을 했더니 교점에 일단 ABC가 나온 거예요. 그쵸? 그런데 누가 위에 있다 누가 밑에 있다를 좀 판단을 못 하겠어. 그럼 fx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쵸? 모르는 상태고요. gx도 어떻게 생겼는지 나도 몰라. 근데 심지어 gx가 여러분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쵸? 만나는 교점은 다음과 같지만 이렇게 gx가 계속 fx보다 밑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찌도 몰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넓이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이놈의 넓이와 이놈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누가 위에 있다 누가 밑에 있다를 판단할 수 없지. 그럼 하지 마세요. 판단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바로 갑니다. 인테그랄 A서부터 B까지 그냥 F가 위에 있다 하지 뭐. 그리고 G가 밑에 있다고 잠깐만 해보자. 그런 다음에 이거를 정적분으로 계산해버립니다. 그랬을 때 이 계산 결과가 만약에 여러분들 3이 나왔대요. 그러면 잘한 거야. 위에서 아래 걸 뺐기 때문에 결과가 양수가 나왔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 적분의 결과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왜? A서부터 B 안에 또 다른 교점이 확실히 없다는 보장이 있을 때 그때 적분을 했더니만 3이 나온 거야. 그러면 확실하게 위에서 아래 걸 뺐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A부터 B까지 이 구간 안에서 확실히 F가 G보다 위에 있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넓이가 얼마다. 그렇지. 3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놈을 계산하기 위해서 누가 위에 있다 누가 밑에 있다를 몰랐던 거야. 그래서 적분을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이놈의 결과가 젠장 마이너스 5가 나온 거야. 이렇게 마이너스 5가 나온 거야. 그러면 잘못 뺀 거죠. 위에서 아래 걸 빼야 되는데 밑에서 위에 걸 뺐기 때문에 음의 결과가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서 내가 잘못 뺐구나. 위와 아래를 반대로 했구나. 따라서 이놈의 넓이는 5는 맞다. 이게 마이너스가 나온 이유는 반대로 뺐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온 거니까 이놈이 의미하는 것은 넓이는 5는 맞는데, 그쵸? 내가 지금 G에서 F를 빼서 마이너스 5가 나왔으니까 누가 더 위에 있다고 말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F가 더
위에 있었다. 아, 지금 이 그림처럼 F가 더 위에 있었구나 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정확히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어. 넓이를 구할 때는. 하지만 교점은 정확히 구해줘야 되고 대략적으로 선생님이 칠판에다 그려놓은 요런 형태, 아 이럴 것이다. 근데 누가 위에 있다 누가 밑에 있다를 판단하기 좀 힘드니까 난 지금부터 그냥 적분의 힘을 빌리겠다. 적분을 해서 그 결과가 양이 나오면 그래프가 위에서 아래 걸 잘 뺀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음이 나오면 잘못 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만 조심하면 돼. A서부터 B까지가 아니라 A서부터 C까지 다이렉트로 적분하는 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이건 다이렉트로 적분하면 안 돼. 그리고 아까 내가 전제 조건을 걸었죠. 이 넓이를 구할 때 A와 B 사이에 또 다른 교점이 없는 게 확실한 경우에만 하는 거야. 여러분들 여기에 만약에 교점이 하나가 더 있었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럼 그 교점을 내가 그냥 하트라고 해보지 뭐. 그러면 A서부터 B까지 그냥 적분하면 안 되지. 반드시 A서부터 하트까지, 그리고 하트부터 B까지 쪼개서 적분을 하셔야죠. 그쵸? 그런 것만 좀 조심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넓이를 구할 때는 지금처럼 위에서 아래 거를 뺀다. 근데 위에 누가 있는지 정확히 잘 모를 때는 그러면 그냥 뺀다. 아무 데서나 아무 데를 뺀다. 그놈의 결과값이 양수면 잘 뺀 거고 음수면 잘못 뺀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정적분해 활용 설명 끝났네요. 요것만 알고 있으면 사실은 정적분해 활용은 그냥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테마는 뭐냐면 함수 추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이론인데, 앞에 우리 도함수의 활용 2, 3 할 때 여러분들 열심히 배웠을 거예요. 바로 인수정리예요. 인수정리. 인수정리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는 계산도 덜 어울 뿐더러 의미 해석이 전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조금 복잡한 문제, 함수 추론 문제를 거의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입문 단계잖아.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선생님이 항상 함수를 바라보는 시선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정식과 함수와의 관계 이렇게 돼가지고 fx는 이렇게 귀여운 이차함수예요. 이런 이차함수와 x축의 관계를 생각해보자.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건 무슨 얘기인지 다 알죠? 요놈의 그래프는 그냥 이차함수, 아래로 블록한 이차함수가 될 것이고요. 요놈과 x축과의 만남을 생각해 보고 싶다는 거지. 그치? 요놈과 x축과의 만남을 생각하면 이놈을 뭐라고 놓고, 그래요, 0이라고 놓고 방정식을 풀어주면 된단 말이야. 그럼 2차 방정식을 풀라고 했으니까 애블바리 구구단을 외자. 4, 1은 4. 둘 다 마이너스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1이 된다는 사실, 여기가 4가 된다는 사실을 일단은 알 수 있어. 여기까지 괜찮나요? 됐죠? 자, 그런 다음에 바로 뒤로 넘어갈게요. 뿅. 자, 이번에는 gx라는 함수를 새롭게 주고요. 그 다음에 h라는 함수를 또 새롭게 줬나봐. 자, 그러면 또 한 번 해보자. 이 왼쪽에 있는 함수는 아래로 블록한 이차함수고요. 그쵸? 자, 오른쪽에 있는 함수는 기울기가 무려 6이나 되는 이런 직선이래요. 자, 이렇게. 잘 봐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지 뭐. 됐죠? 자, 그랬을 때 이 교점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 교점을 구하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둘을 갖다 놓고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자는 얘기야. 그럼 한쪽으로 밀어버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자, 5x 플러스 4. 자, 이렇게 된다. 그럼 얘도 똑같이 구구단을 외자. 4, 1은 4 둘 다 망하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네요. 자, 이제 두 그림을 다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요 이차함수, 요 왼쪽에 있는 이차함수를 다시 한번 써보면요, x의 제곱 마이너스 5x, 자, 플러스 4였고요. 이렇게. 자, 오른쪽에 있는 요 이차함수 다시 한번 써보면요, y는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5. 요렇게 생겼네요, 지금. 됐죠? 물론 당연히 여기 왼쪽에 있는 그래프와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완전 달라요. 이차함수 완전 달라요. 그쵸? 그 다음에 요건 x축이고 요건 6x 플러스 1이라는 기울기가 있는 일차함수니까 완전 다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 둘은 똑같은 상황을 많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뭐냐면 일단 교점이죠. 교점의 x좌표가 둘이 똑같아요. 둘의 교점의 x좌표가 완전 둘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요거야, 요거. 요 넓이와 요놈의 넓이. 자, 선생님이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림을 정확히 그릴 수 없었지. 눈으로 보면 얘가 더 커 보여. 내가 크게 그렸으니까 얘가 큰 거야. 그쵸? 커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 이 주황색의 넓이와 이 노란색의 넓이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내가 설명하고자 했던 방정식과 함수와의 관계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슨 넓이를 구하고 싶었다, 이 넓이를 구하고 싶었다, 그러면 가볍게 여러분들 뭐 하시면 되냐면 1부터 4까지, 그쵸?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라는 함수를 가볍게 적분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그래프가 X축보다 어디 있었기 때문에, 그치, 밑에 있었기 때문에 이 앞에 마이너스를 띡 붙여줘야 넓이의 의미를 갖습니다. 됐죠? 그래서 선생님이 넓이를 지금 정적분의 식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이 넓이와 같대. 누가? 얘가. 왜 같은지 한번 해볼까? 자, 얘는 인테그랄 1부터 4까지 똑같이 적분을 하면 됩니다. 그쵸? 1부터 4까지.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 위에 있는 곡선이 누구야? 위에 있는 곡선이 6x 플러스 4니까 6x 플러스 6x 플러스 1이라는 놈에서 밑에 있는 2차 함수인 요 놈을 빼주는 거야. 이렇게. 어휴 국어 자꾸 틀리네. 요거를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지금 내가 더 죽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빼주는 거야. 그치? 그래 놓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이 안에서 계산을 시원하게 해보니까 마이너스 x제곱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 플러스 5x가 되네요. 그 다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이렇게 정적분의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었단 말이지. 자, 그래 놓고 났더니만 얘랑 똑같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앞에 마이너스를 툭 내보내니까, 그쵸? 1부터 4까지 x의 제곱 마이너스 5x 그리고 플러스 4.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뭐 할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깔끔하게 인테그랄의 형태로 이 넓이를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그래 놓고 나서 두 놈을 잘 보세요. 똑같네요. 똑같죠? 완전 똑같죠? 자,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두 놈의 넓이는 똑같다야. 오케이? 똑같이 2차 함수. 자,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2차 함수의 최고창. 2차 함수의 최고차항이 지금 1이죠. 똑같이 얘도 2차 함수의 최고차항이 1인 상태. 그러니까 결국은 이 2차 함수와 이 2차 함수는 모양이 똑같아요. 완전히 모양이 똑같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그쵸? 평행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 1차식 뒤에 이 상황들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툭 뜯어가지고요. 졸라 열심히 이동해서 붙이면 똑같습니다. 진짜 신기하죠? 선생님, 축이 다른데요? 축이 달라요. 축이 다르니까 이 참수의 모양은 다를 거 아니에요. 아니, 자식아, 축이 다르니까 뜯어가지고 임마 자식아 축을 옮기면 똑같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생겼잖아, 지금, 이 참수가. 이거의 변화 자체가 똑같아요. 축을 기준으로 완전 똑같습니다. y는 x제곱이랑 완전히 똑같은 변화를 갖기 때문에 이 사실 두 개의 그래프는 완전히 겹쳐지는 그래프였어. 하지만 x축이라는 놈과 이 기울기가 6인 1차 함수는 완전히 겹쳐지는 놈은 아니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놈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자체가 위 곡선에서 아래 곡선을 뺀 다음에 교점부터 교점까지, 그렇죠? 인테그랄을 갈기는 거기 때문에 둘의 계산 결과가 똑같다. 그래서 이놈의 넓이와 이놈의 넓이는 뭐하다? 자,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돼.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야. 난 이 얘기가 하고 싶었던 거야. 이 얘기가 하고 싶었던 거야.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에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뭐 그 함수가 뭐 2차 함수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함수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x축이랑 이렇게 만났던 거야. x축이랑 만났던 게 알파랑 베타. 자, 이렇게 돼. 그럼 이런 상태가 됐다. 아니, 잘못 설명했네? 잘못 설명했어. 미안. 잘못 설명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잘못 설명을 했나? 아니, 2차 함수로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 2차 함수로. 잘못 설명한 건 아니네요. 이게 돼가지고 이게 2차 함수인데 이놈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어떤 이렇게 2차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랬을 때 이놈의 값을 구했더니 얘가 1이고요. 얘가 이렇게 됐대요. 이렇게. 됐죠? 자, 그 상태에서 여기 어떤 또 다른 2차 함수가 있는데 그 2차 함수도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얘네 둘은 평행이동의 정보, 평행이동의 관계에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뭐 심한 경우에는 2차 함수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직선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근데 이 직선이 뭔지 몰라요. 그냥 mx 플러스 n이라고 잠깐 해보지 뭐. 이렇게. 그랬는데 귀엽고도 깜찍하게 이 교점이 1, 2로 똑같았다. 자, 이런 상태다. 그러면 사실 이놈의 넓이는 누구의 넓이랑 똑같다. 이놈의 넓이랑 똑같다고 바로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바로 확정 지을 수 있어. 바로 확정 지을 수 있어. 됐나? 그럼 선생님, 여기서 요건 어떻게 구해요? 자, 요거 구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잘 봐. 바로 확정 짓겠습니다. 요거를 구하는 방법은 일단 이 함수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잠깐만 가정해 볼게요. fx라고.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1을 집어넣은 함수값이 이제 뭐가 되냐면 f1이 돼요. 요걸 집어넣은 함수값은 뭐가 되냐면 이제 자, f2가 되겠죠? 그러면 요 두 점을 가지고 뭘 만들었을 때, 그렇지, 기울기를 만들었을 때 그 기울기가 뭐다? 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또 어떤 응용하는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할 때 굉장히 용이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도함수의 활용에서 배웠던 이론이 있는데 얘랑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프라임 여기 하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했던 것 같아요. 됐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또 생각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뭐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일단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몸으로 느껴야지. 내가 백날 여기서 이론을 설명해봤자 사실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냥 넘어갑니다. 아시겠나요? 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계, 이런 관계들 때문에 똑같은 넓이들을 여러분들이 재빨리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얘기를 한 건 이제 뒤에 여기 63 공식이랑 12사 공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좀 앞에 좀 넣어놨습니다. 됐죠? 함수와의 관계, 함수와의 관계. 둘이 갖다가 놓고 방정식을 풀었을 때 똑같은 방정식이 나오면 반드시 그 두 함수, 이 상황과 이 상황은 어떤 굉장한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테마 세 번째. 얘는 정말 미친 스킬이에요. 정말 미쳤어요. 넓이가 같을 때 한 방에 적분하기라고 해가지고 정말 미쳤어요. 선생님이 참 이걸 썼지만 참 잘 썼다고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다. 자, 한번 해보자. 함수 y는 fx와 x축과의 만남이 다음 그림과 같다. 이때 y는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ab가 서로 같다면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를 생각해보자. 그림 좀? 오케이. 자, 일단 그림이 있습니다. 일단 3차 함수는 아니야. 3차 함수 아니고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 자, 그런데 요놈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냥 뭐 하면 되죠? 그렇죠. a서부터 b까지 그래프 자체가 x축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그냥 fx라는 함수를 적분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 a다. 됐죠? 그 다음 b도 같이 해볼까? b도? b에 보니까 b는 그래프가 x축보다 뭐야? 밑에 있죠? 그러니까 b부터 c까지 일단 fx dx를 해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뭐 해주면 돼요?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이렇게 이렇게 딱 붙여주는 거야. 괜찮아요? 왜냐하면 x축보다 그래프가 밑에 있으니까 자식아 넓이가 안 나오고 음의 값이 나오니까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띡 줘가지고 두 놈의 넓이를 일단 세팅하죠.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런 다음에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두 놈의 넓이가 서로 어떻대? 같대. 지금 나 어떤 상황 구하고 싶다고요? A과 B가 넓이가 같은 상황, 요 상황을 구하고 싶다. 괜찮죠? 그럼 두 놈의 넓이가 같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진짜로 뭐 하면 됩니까? A는 B다 하고 식을 세워주면 되거든? A를 구하는 방법 배웠고요. B를 구하는 방법 배웠습니다. 자, 그대로 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는 이렇게. 됐죠? 자, B의 넓이는 앞에 젠장 마이너스가 들어가네요. 마이너스 인테그랄 B부터 C까지 fx dx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 무식한 방법이긴 하지만 이놈 계산하고 이놈 계산해서 둘이 진짜 뭐하다. 같다 해도 되거든? 같다 해도 되는데 요놈을 일로 보내겠습니다. 됐죠? 이놈을 보내버리면 A서부터 B까지 fx dx 한번 해주시고요. 됐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넘어가면서 플러스로 바뀌어요. 이게 플러스로 바뀌면서 인테그랄 B부터 C까지 fx dx가 되는 아주 깔끔한 식이 만들어지고요. 얘를 반대로 다 밀어버렸으니까 는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0이 되는 거거든? 근데 우리 정적분의 스킬 첫 번째 기억납니까? 정적분을 만났을 때 내 마음대로 쪼개서 적분을 할 수 있다. 쪼개서 적분했잖아요. 쪼개서 적분한 거 아니야? A부터 C까지 한 방에 적분할 걸 A부터 B까지 그리고 B부터 C까지 한 방에 적분을 안 하고 쪼개서 적분을 했으니까 이걸 다시 뭐 할 수 있다. 그렇지. 이렇게 합칠 수가 있더라. 아, 얘는 결국 A서부터 C까지 주어진 함수를 한 방에 적분했을 때 그때 뭐가 된다. 그렇지. 0이 되는구나 라고 결론 내릴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 테마를 선생님이 만들어 놨지. 두 넓이가 같다? 한 방에 적분하면 0이다 라는 스킬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한 방에 적분하면 0이다. 한 방에 적분하면 0이다. 한 방에 적분하면 0이다. 두 놈의 넓이가 같으면 이렇게. 됐죠? 근데 두 놈의 넓이가 같을 때 한 방에 적분하면 0이다? 일단은 이 그림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뒤에 그림을 더 넣어놨나? 아, 정적분의 스킬 첫 번째 요거 했던 설명을 한 겁니다. 그쵸? 아이고 여기 좀 넣어놓으셨네요. 넣어놓으셨어요. 날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구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 y는 fx와 y는 k라는 상수함수의 만남. 자, 이번에는 이런 경우에도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그냥 편의상 선생님이 y는 fx를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번에는 x축이 아니고요. 자, 이렇게 똑같아요. 자, y는 k가 있대요. 이렇게. x축 아니죠. x축 아니죠. 자, 그랬을 때 교점을 문제에서 줍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돼요. 이렇게. ABC. 똑같아요. 자, 그래 놓고 나서 요놈의 넓이를 A, 요놈의 넓이를 B라고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똑같습니다. 문제에서 A랑 B랑 넓이가 똑같다. 자,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선생님 넓이가 똑같아요. 한 방에 적분하면 0이에요. 라는 스킬을 사용하고 싶죠? 자, 그럴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요것만 잘 지켜주면 돼요. 한 방에 적분해서 0이다 라는 스킬을 쓰고 싶으면요. 책에 자세하게 선생님이 다 설명해놨습니다. 완전히. 둘 중에 하나가 X축이어야 돼요. 명언입니다. 한 방에 적분해서 0이다를 만들고 싶으면 둘 중에 하나를 X축으로 만들어서 나머지 함수, X축이 안 된 나머지 함수만 한 방에 적분해서 0이다. 즉 A부터 B까지, B부터 C까지 쪼개지 마시고요. A부터 C까지 한 방에 적분했을 때 0이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둘 중에 하나가 뭐여야 된다고? X축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X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얘가 X축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은 없겠죠. 당연히 얘가 뭐였으면 좋겠다? X축이 됐으면 좋겠다. 얘가 X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바로 뭐야? Y는 0으로 바꿔버리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그래프 전체를 평행이동하면 됩니다. 어떻게?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K만큼 평행이동하면 되죠. 그걸 굳이 식으로 쓴다면 이런 느낌 아닐까요? 함수에서 K를 빼준다. 그럼 요놈에서 K를 빼줬으니까 얘도 같이 K를 빼주면 괜찮아요? 그러면 요놈이 뭘로 바뀐다? 그렇지. 이제 더 이상 Y는 K가 아니라 X축으로 바뀌는 이런 아름다운 상황을 만나게 될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함수 전체를 평행이동을 했대. 자, 이제 물어볼게요. 자, 두 놈의 넓이가 바뀌니? 안 바뀌지. 지금 전체를 지금 다 움직였잖아, 지금. 이렇게 넓이가 두 개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막 이동했대. 넓이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이놈의 넓이는 똑같이 A랑 B지. 그치? 그 상태가 된 거야. 자,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됐으니까? X축이 됐으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스킬을 발동시킬 수가 있다고요. 한 방에 적분하면 뭐다? 0이다. A서부터 B까지, B부터 C까지 따로 적분하지 않고요. A서부터 C까지 한 방에 적분을 했더니 그것이 뭐가 되더라? 그렇지. 0이 되더라. 이렇게 할 거야. 그럼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함수만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겠죠? 얘가 X축이 돼버렸어. Y는 0이 돼버렸어. 이걸 여기다 쓰면 되게 웃기잖아. 그쵸? 그래서 누구를 써주는 거야? Y는 0이 되지 않았던 바로 요 함수. 얘는 지금 fx가 아니라 fx에서 k를 뺀 겁니다. 그래서 fx에서 누구를 빼준다. 그렇지. k를 빼준다. 이렇게 생겨먹은 함수를 a서부터 c까지 한 방에 적분했더니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한 방에 적분하면 0이다. 넓이가 같다. 한 방에 적분하면 0이다. 그 스킬을 사용하고 싶다고요. 둘 중 하나가 뭐여야 된다? X축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아마 책에는 이렇게 말고 또 써놓은 게 있을 텐데 한번 해볼게요. Y는 fx가 이렇게 있어요. 자, 똑같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여기에 Y는 gx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휘어져 있네요. 직선이 아닙니다. 자, 그랬을 때 똑같아. 이놈의 넓이를 A, 요놈의 넓이를 B라고 했을 때 자, 이때 요거 A, 요놈도 뿅 B, 요놈도 뿅 C 이렇게. 자, 똑같습니다. A랑 B랑 둘이 어떻대? 같대. 자, 이 상태에도 여러분들이 스킬을 쓰고 싶은 거야. 한 방에 적분하면 0이다. 스킬 쓰고 싶은 거지. 한 방에 적분하고 싶어요. 한 방에 접근하고 싶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뭐여야 된다고요? X축이 돼야 된다고요. 선생님, 둘 다 곡선이기 때문에 X축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직교좌표계라는 걸 배우고 있지 않나? 그치? 나중에 근데 여러분들 수학에 좀 뜻이 있어가지고 좀 수학적으로 좀 더 진행을 하다 보면 직교좌표계 말고 이렇게 곡률 좌표계도 배우겠죠. 그렇죠? 이렇게 휘어진 좌표계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뭐 자세하게 배우라는 건 아니고요. 자, 이렇게 할 거야. 둘 중에 하나가 뭐면? X축이면 뭐 할 수 있다? 한 방에 접근하면 0이다. 스킬 쓸 수 있다고 했죠? 그럼 둘 중에서 하나를 X축으로 강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X축의 또 다른 이름은 Y는 0이니까 여기서 GX를 빼주는 거야. 그러면 요놈이 뭘로 바뀐다? 그렇지. 이제 더 이상 Y는 GX가 아니라 이제 Y는 0으로 바뀌겠죠. 자, 이게 지금 뭐냐면 식의 평행이동이야.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함수라는 놈을 평행이동을 할 때, 그쵸? 뭐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GX라는 함수를 마이너스 GX만큼 통째로 평행이동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식으로 그냥 평행이동해버린다. 그럼 여기에 GX를 뺐으니까 얘도 같이 GX 빼버리면 돼요. 정말 귀엽죠? 자, 그랬더니 이제 끝났네요. X축과 이 함수와의 만남으로 바뀌는 거지. 그치? 두 함수와의 만남에서 이 넓이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똑같이 평행이동한 거야. 자, 근데 선생님 말이 안 돼요. 이게 Y는 0이잖아요. 이게 Y는 0이 아니에요. 이게 휘어져 있어요. 이 짜시가 이 상태로 만든 다음에 뭐 하면 돼? 슉슉슉슉 펼쳐주면 여기 X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둘 중 하나가 이제 뭐가 됐으니까 X축이 됐으니까 스킬을 발동시킬 수가 있겠네요. 인테그랄 B는 상관없습니다. A서부터 C까지 다이렉트로 적분을 해보자. 이렇게 누구에서 누굴 뺀다고요? 위에서 아래 걸 뺀다고요. 그래서 fx에서 위에서 아래 걸 뺀대 바보. 자, 이 함수를 X축이 아니었던 이 함수를 그대로 빼준다. 그쵸? 그대로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A서부터 A서부터 C까지 한 방에 적분한 결과는 뭐다? 그렇지, 0이다. 요렇게 스킬을 발동시켜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넓이가 같다? 한 방에 적분하면 0이다. 스킬을 발동하고 싶다고요? 둘 중에 하나가 X축이다. 여기에 쓸 함수는 X축이 아닌 여러분들이 만든 또 다른 함수를 집어넣어주면 된다. 자, 결국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것도 뭐야? 어떤 함수에서 또 다른 함수를 약간 빼는 느낌이죠. 그렇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초보자, 입문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면 되겠으나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뭐 이런 스킬도 필요 없지. 그냥 딱 보자마자 이거 그냥 fx에서 gx 뺀 다음에 a부터 c까지 적분하면 0이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경지에 도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이렇게 의미도 헷갈리고 플러스도 헷갈리고 마이너스도 헷갈리고 다 헷갈리니까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스킬이라는 굳이 이런 명칭을 부여하면서 여러분한테 조금 쉽게 가르쳐 주려고 지금 노력하는 중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테마 네 번째네요. 죽고 싶네요. 그쵸? 어디까지야? 빠우! 여기서 잠깐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잠깐 쉬어야 돼. 지금 여러분들도 잠깐 쉬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 영상이 뒤집힐 건데, 안 쉬지 말고 말이야. 바로 시작해보자. 이런 학생 굉장히 훌륭합니다. 훌륭한데, 조금 힘든 학생들은 잠깐 쉬고,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고, 다시 한번 읽어보고, 확인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세요. 잠깐 쉬세요. 자, 이번에는 테마 네 번째. 63공식, 12사공식, 이런 것들 좀 특이한 스킬들을 좀 여러분께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앞에서 배웠던 거 다 끝이야. 그것만 알 줄 알아도 여러분들이 정적분의 활용, 위에서 아래 거 뺀다, 이것만 알아도 그냥 끝이거든. 그런데 아주 편리한 어떤 편리한 공식이 있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건 얼마나 편리하냐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미적분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한테도 계속 유효합니다. 상당히 유효하고, 어차피 공부를 좀 하는 학생들 전부 다 이 스킬을 씁니다.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당연히 이 스킬을 좀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 일단 63공식이라는 건 이런 얘기야. 여기에 지금 2차 함수가 있어요. 반드시 fx가 2차 함수여야 돼요. 이때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특이한 경우의 공식입니다. 2차 함수. fx가 2차 함수고요. 그리고 이 gx라는 함수는 지금 편의상 이렇게 뭘로 그려놨다. 그치? 이렇게 1차 함수로 그려놨는데요. 얘가 이제 2차 함수 이하라고 쓸게요. 2차 이하의 함수. 뭐야, 임마. 이렇게. 2차 함수 이하다. 차수가 2차 함수일 수도 있고, 1차 함수일 수도 있고, 상수 함수일 수도 있고. 여기까지 괜찮죠? 반드시 이런 둘의 만남이 필요해요. 하나가 2차 함수고, 나머지 하나가 2차 함수보다 같거나, 작거나, 그런 상태에서만 이 63공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63공식을 쓸 때는 2차 함수와 2차 함수 이하와의 만남만 사용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 2차 함수와 X축과의 만남에서 쓸 수 있다. 2차 함수와 어떤 상수함수와의 만남에서도 쓸 수 있고요. 됐죠? 2차 함수와 어떤 지금처럼 이렇게 1차 함수와의 만남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 2차 함수와 이렇게 2차 함수와의 만남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63공식이라는 걸 쓰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단 무조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교점의 X좌표를 구해야 돼. 그 교점의 X좌표들을 전부 다 알파 베타라고 구했다. 여기도 알파 베타, 여기도 알파 베타, 여기도 알파 베타라고 구하면 이때 만들어지는 이놈의 넓이, 이놈의 넓이, 이놈의 넓이, 이놈의 넓이, 그리고 심지어 이놈의 넓이들까지 모조리 다 이 공식으로 구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얼마나 이 공식이 쉬운지 몰라요. 이 공식을 잘 보면 이거 되게 재밌어. 베타 빼기 알파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놈의 값이 1이야. 요놈의 값이 2라는 사실을 알았대요. 그러면 여기다가 2를 집어넣고 여기다가 1을 집어넣겠다는 얘기야. 다시 얘네들의 차이를 여기다가 그냥 집어넣겠다는 뜻입니다. 선생님, 3번이나 곱해야 돼요. 3승해야 돼요. 이 값이 졸라 쉽게 나올 거야. 그 값을 3승하면 바로 암산되지 뭐.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요 밑에 이제 6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식의 이름이 63공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리고 선생님이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절대값 전체 이렇게 붙여버렸잖아요. 그치? 이게 뭐냐면 이 63 공식을 사용했을 때 결과가 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결과가 음이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넓이를 구한다는 느낌으로 무슨 화 시켜줘라. 그렇지. 양수화를 시켜줘라.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설명할 게 있는데 요게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최고차항의 개수라고 최고차항의 개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최고차항의 개수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당연히 최고차항의 개수는 뭐였겠니? 바로 2차. 최고차항이라는 것은 2차고요. 2차의 최고차항의 개수를 그냥 여기다가 박아주시면 돼요. 그래놓고 이놈을 계산한 결과에다가 양수화를 시킨다.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63 공식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럼 선생님, 저 알겠어요. 요놈이 이제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에 최고차항이 있을 것이고 2차 함수, 2차 함수, 2차 함수니까 최고차항을 그냥 쓴다는 걸 알겠어. 근데 얘는 어떻게 해요, 선생님? 얘도 이제 최고차항이 있는데 얘는 최고차항이 2개잖아요. 요놈도 이제 2차 함수, F라는 함수도 어떤 뭘로 스타트하는, 그치? A로 스타트하는 어떤 2차 함수일 것이고요. 여기 있는 빨간색 곡선 얘도 Gx라는 함수라고 할게요. 이 Gx라는 함수도 2차 함수긴 2차 함수인데 뭔지 모르겠지만 뭘로 스타트하는 어떤 이렇게 2차 함수일 거 아닙니까, 선생님? 그러면 이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이 넓이를 구할 때는 대체 이 A 자리에다가 뭘 써야 돼요, 선생님? 자, 넓이를 구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위에서 아래 거를 빼는 그런 원리를 쓰잖아. 그래서 이 경우에는 위에서 아래 거를 빼주면 됩니다. 자, 근데 위에서 아래 거를 빼줄 때도 이것도 의미가 없어요. 왜? 우린 마지막에 뭐만 할 거니까, 그치? 절대값을 붙여서 무조건 양수화를 시켜줄 테니까 아무 데서나 아무 데를 빼주면 됩니다. 최고차항의 개수를 여기다가 쓰면 되는데 나머지 경우들은 전부 다 2차 함수가 하나밖에 없을 테니까 그냥 그걸 여기다가 박아버리면 돼요. 근데 요 경우만 좀 조심하자는 거지. 2차 함수와 2차 함수가 만날 때 요 경우에는 2차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2개 있을 거 아니야? 그 2개를 아무 데서나 아무 데를 빼줘서 여기다가 써주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은 그 정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큰 데서 작은 데를 빼려는 습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만약에 2였다. 얘가 최고차항 개수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었다. 그러면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서 3을 여기다가 그대로 박아주시면 됩니다. 됐죠? 요게 바로 63 공식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바로 63 공식. 그 문제 뒤에서 필수 예제 풀 때 선생님이 63 공식을 써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만 하면 무조건 다 쓰겠습니다. 다 써서 여러분들 그거에 익숙해지도록 만들어 볼게요. 아, 선생님 저 이것까지 외우기 싫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안 돼. 이건 내가 인정할 수 없어.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요. 그런 나약한 소리 하지 마세요. 물론 이 공식을 안 외워도 된다니까. 위에서 아래 거 빼면 된다니까. A, B 적분하면 된다니까. 안 돼. 그것도 안 돼. 무조건 63 공식 써야 돼요. 그리고 언제 63 공식을 쓰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잖아. 2차와 2차 이하와의 만남. 그때 63 공식을 쓰면 된다라고 설명을 했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거의 한 넓이 구할 때 거의 한 5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계산을 진짜 적분을 하지 않고 바로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 왜 적분을 하는 거야? 시간 낭비하는 거야. 뒤에 어려운 문제 많이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공식은 절대적으로 선생님이 외우라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 좀 외워주세요. 선생님 공식 막 외우라고 안 하잖아. 근데 이건 외워줘야 된다니까. 외우시라고요. 아시겠죠? 이게 63 공식이다. 자,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뒤에 있는 필수 예제를 풀면서 선생님이 63 공식을 적용할게요. 알겠죠? 자,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는 12사 공식입니다. 자, 12사 공식은 모양이 어때요? 63 공식이랑 완전 똑같지 않니? 6, 3. 그래서 63 공식이면 12사 공식은 12, 4. 이래서 12사 공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얘는 이제 어떤 함수와 어떤 함수와의 만남이냐라고 보시면 될 텐데 요게 이제 3차 함수예요. 요게 3차. 됐니? 여기 3차 함수. 그리고 나머지 함수가 반드시 뭐여야 되냐면 3차 이하가 돼야 됩니다. 이하. 앞에서 63 공식은 2차와 2차 이하와의 만남이었죠. 12사 공식은 3차와 3차 이하와의 만남. 그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공식을 잘 보려고 그림을 봤더니 반드시 그 만남이 이런 식으로 한쪽에서 접해야 됩니다. 접해야 돼요. 자, 그림이 이럴 수도 있죠. 3차 함수와 2차 함수와의 만남. 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반드시 한쪽에서 이렇게 뭐 할 때만, 그렇지, 접할 때만 지금부터 이 공식을 사용할 수 있어요. 됐죠? 얘도 마찬가지로 3차 함수와 지금 얘는 그냥 단지 어떤 상수함수와의 만남인데 이렇게 무슨 축과의 만남? 그렇지, X축과의 만남에서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차 함수와 1차 함수, 이렇게 1차 함수와의 만남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접해야 돼. 한쪽에서 여기도 접해야 돼.
그리고 심지어 3차 함수와 2차 함수뿐만 아니라 3차 함수와 무려 3차 함수 y 만남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때 요거 그렇죠? 반드시 접해야 됩니다. 됐니? 요런 경우에 만들어지는 이 넓이들 그 넓이들을 무슨 공식을 이용해서 그렇지 12사 공식을 이용해서 바로 답을 낼 수가 있어요. 됐죠? 만나는 교점들을 다 알파베타라고 가정했을 때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됩니다. 아시겠나요? 그때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을 우리 조교쌤께서 이거를 이렇게 써주셨는데 여기 A죠. A라는 것은 이제 최고창의 개수를 여기다 써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놈 전부 다 최고창의 개수 3차 함수가 하나밖에 없어. 그걸 그냥 갖다 쓰면 돼요 저기다가. 근데 요놈만 좀 조심해야겠죠. 얘도 3차고 얘도 3차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얘도 최고창을 가지고 있고 얘도 최고창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넓이를 구할 때 한쪽에서 다른 쪽을 빼는 원리, 그 원리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한쪽 3차의 최고창에서 다른 쪽 3차의 최고창을 그대로 빼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걸 여기다가 써주시면 돼요. 아무 데서나 아무 데를 빼주면 돼. 왜? 우린 마지막에 뭐만 할 거니까. 그렇지. 절대값을 붙여서 양수화를 시킬 거기 때문에 어차피 어디서 어디를 빼든 상관이 없다. 뭐 그런 얘기가 하고 싶었죠. 됐죠? 이게 바로 또 이제 12사 공식이고요. 이 공식은 63 공식이랑 똑같이 빈도수가 매우 높고요. 아까 63 공식에는 50% 나온다고 했으면 얘는 한 30% 정도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럼 이 둘만 알면 넓이 구할 때 거의 한 80%는 암산으로도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리고 이 공식 쓸 때 전제 조건 있죠. 3차와 3차 이하와의 만남이다. 그리고 반드시 한쪽에서 접할 때만 쓸 수 있어요. 가끔 가다가 이걸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 진짜 100명 중에서 한 90명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진짜로, 실제로. 3차식이 이렇게 있는데, 3차 함수가 있는데 여기 X축이 이렇게 있는 거야. 선생님,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야. 선생님, 저 3차 함수는요 12사 공식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넓이를 막 12사 공식으로 풀어. 또 마찬가지로 얘도 12사 공식을 풀어. 이건 물어보는 애들 한 10% 됩니다. 10% 돼요. 이건 물어보는 애들도 있어요. 3차 함수가 있고 선생님 이렇게 X축이 있는데요. 얘는요 요 넓이를 구할 때요 63 공식이요. 이놈의 넓이를 구할 때 63 공식이요. 아니 63 공식 알려주셨잖아요. 63 공식. 자, 둘 다 틀린 얘기죠. 일단 얘는 12사 공식을 쓸 수가 없어. 왜? 내가 반드시 12사 공식을 쓸 때는 한쪽에서 접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세 점에서 만날 때는 12사 공식을 적용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렇게 만날 때는 이거 63 공식이잖아요. 이건 뭔 개소리야. 이거 63 공식을 쓰고 싶으면 당연히 몇 차 함수. 그렇지. 2차 함수와 2차 이하와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함수 자체는 3차 함수예요, 여러분.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래서 이런 두 경우에는 공식을 쓸 수 없다. 그래서 사용 못하는 경우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만 생각해서 그게 아니면 못 씁니다. 아시겠죠? 자기만의 세상에서 좀 연산 좀 하지 마세요. 아시겠나요? 63 공식과 12사 공식. 지금은 비록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지만 뒤에서 필수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걸로만 문제를 풀어버리겠습니다.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테마 6. 역함수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멋진 얘기죠. 이걸 그냥 한 방에 뭐라고 설명하면 되냐면 낙엽이야. 모양이 이게 낙엽처럼 생겼죠? 그렇죠? 낙엽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론을 받아들이세요. 자, 이거 말고 이제 역함수에 관련된 이제 넓이 구하는 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뒤에서 이제 필수 예제 설명하면서 설명을 할 거고요. 요거 낙엽만 좀 설명을 하고 일단 개념 시간에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함수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한다. 일단 그림을 그려놨어. fx를 그려놨어요. fx 됐죠? 그놈과 그놈의 역함수라는 것은 이렇게 생겼네요. 됐죠? 역함수. 자, 반드시 fx와 역함수와의 만남은 어디서? 그치? y는 x선상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즘의 트렌드는 자꾸 y는 x에서 발생되지 않고 y는 x에서만 항상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일단 교점이 만들어지는 그런 함수들이 있죠. 근데 그건 어떤 함수냐면 함수가 감소함수일 때. 지금 얘처럼 이렇게 함수가 증가함수일 때는요, y는 x와의 만남을 생각해야 되는데 함수가 감소함수일 때는 그럼 반대로 y는 마이너스 x와의 만남을 생각하는 거야? 그건 아니고요. 그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과의 만남을 좀 생각을 해야 돼서 그건 좀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건 지금 여러분들이 굳이 다루지 말고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2등급, 2등급 이상이 되는 그런 학생들은 이제 그런 스킬도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하게 될 거고, 그때 가서 공부해도 됩니다. 지금 처음부터 입문 단계에서부터 그거를 막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fx라는 함수와 f의 역함수는 y는 x선상, y는 x선상에서 무슨 점을 갖는다. 그렇지. 일단 교점을 갖는다. 전제 조건은 주어진 함수 얘가 증가함수일 때의 상황만 말하겠습니다. 됐죠? 일단 기본적으로 증가함수일 때의 상황이 한 90% 이상 나오니까 증가함수일 때의 상황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요놈의 값을 이제 여러분들이 구하겠죠. 알파, 요놈의 값을 베타라고 구해줄 거야. 됐나요? 그때 문제에서 구하라는 넓이가 바로 이 낙엽처럼 생긴 이 모양일 것이다. 왜? 두 함수가 역함수의 관계이기 때문에 y는 x에 대해서 완전 대칭이겠죠. 완전 대칭. 그치? 완전 대칭이기 때문에 이 낙엽의 모양이 될 것이다. 그럼 이 낙엽의 모양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된다? 인테그랄. 알파서부터 베타까지. 자,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누가 위에 있냐면 역함수가 위에 있죠. 자, 위에 있는 곡선에서 누구를 빼주면 된다. 그렇지. 밑에 있는 곡선 원래 함수 fx를 이렇게 빼서 적분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말이야, 역함수라는 걸 구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 그리고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는 굉장히 많지만 역함수를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함수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당연히 출제자라면 역함수를 못 구하게 되겠지. 그런 함수들을 가지고 놀겠지. 왜? 역함수를 진짜로 구할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 계산만 하면 되잖아. 그런 건 출제자가 싫어해요. 역함수가 있긴 있는데 그걸 식으로 표현할 수 없는 함수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문제를 출제할 거니까 이 역함수를 진짜로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도 지금 낙엽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때 이제 바로 이거야. 역함수를 굳이 구하지 않고 원래 함수와 누구만 생각해서, 그렇지, y는 x만 생각해서 이 넓이를 구해버린 다음에 몇 배 해주면 돼요. 그래요. 2배 해주면 된다. 이 원리를 사용하겠다. 그것이 바로 역함수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이놈의 넓이, 이놈의 값을 진짜로 적분을 해줘야 그래야 넓이가 될 텐데 이놈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알파서부터 베타까지. 누가 위에 있어? 그치? x, y는 x라는 게 위에 있고 위에서 누구를 빼준 거? fx를 빼준 거. 됐죠? 이렇게. 그 결과에 몇 배를 해주면 된다. 그렇지. 자, 2배를 해주면 되겠어. 됐나요? 그림을 좀 그리기 그림을 좀 그리기 쉬워서 지금처럼 이렇게 y는 x가 fx보다 확실히 위에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 x에서 fx를 빼주면 되겠으나 만약에 얘가 이게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선생님? 그런 경우에도 그냥 아무 데서나 아무 데를 빼주면 된다니까.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뭐만 붙여주면, 그렇지, 절대값만 붙여줘서 무슨 화만 시켜주면, 양수화만 시켜주면 넓이가 구해지는 거죠. 왜? 음수가 나왔다는 건 잘못 뺐다는 얘기야. 위에서 아래 걸 빼야 되는데 아래서 위에 걸 뺐다는 얘기예요. 됐죠?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양수화만 시켜주면 된다. 이 느낌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면 됩니다.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넓이는 적분이 아니야. 반대로 했네. 정적분은 넓이가 아니야. 넓이를 구할 때 쓰는 어떤 계산법이 정적분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만 잘 이해를 하고 이렇게 역함수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도 이걸 우리끼리 그냥 낙엽이라고 할게요. 낙엽의 넓이를 구할 때는 한쪽 낙엽만 구해서 몇 배 해준다? 2배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제 진짜 마지막이네요. 요거 딱 요 한 페이지 요것만 설명하면 끝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금 정적분이라는 걸 배웠어. 정적분이라는 것은 일단 단순하게 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의미를 살짝 공부하긴 했으나 지금 정적분의 활용을 공부하면서 완벽하게 둘러싸인 넓이, 곡선과 둘러싸인 넓이를 어떤 도형 그래프와 그래프가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는 어떤 그런 의미까지 부여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제 마지막인가요? 속도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속도와 거리. 속도 그래프를 보고 위치 함수를 해석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할게요.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미분 시간에 이 정도 개념만 배웠을 거야. 속도와 시간에 관한 그래프, 바로 이 속도 그래프라는 건데, 만약에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면 뭐만 해주면 되냐면 여기 데이터를 좀 입력해보자. 1, 여기 2, 여기 뭐 당연히 0이겠죠? 이렇게 여기 3이라고 해주시고 이렇게 됐죠? 자, 이런 상태를 지금 데이터를 입력해보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미분 시간에 이렇게 배웠을 거야. 속도가 플러스예요 선생님. 플러스. 속도가 마이너스예요 선생님. 마이너스. 속도가 플러스예요 선생님. 플러스. 그러면 미분만 가지고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원래 물체의 움직임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또는 원래 물체의 움직임은 위로 갔다 내려왔다 위로 갔다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누구의 그 물체의 위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었다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당연히 여기가 1초일 때 상황이고 여기가 2초일 때의 상황이다.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미분이야. 됐죠? 이게 바로 미분이에요. 그러면 정적분의 활용 시간에는 어떤 걸 더 추가를 시키냐? 똑같죠? 근데 그 상태에서 우리가 적분이라는 걸 배우면, 정적분이라는 걸 배우면 이제 요 둘러싸인 넓이, 요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게 됐다고. 이 넓이를 뭐 적분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해도 되고, 지금 이 경우에는 얘가 직선이니까 적분을 이용할 필요가 없죠. 그냥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고 났더니 이 넓이가 2가 됐대요. 이 넓이를 구해봤더니 이 넓이가 이렇게 3이 된 거야. 됐죠? 이 넓이를 구해봤더니 얘가 이렇게 1이 된 거야. 이렇게 넓이를 다 구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정적분을 이용해서. 자, 그러면 정적분의 활용에서는 뭐만 여러분들이 추가를 시켜주냐? 이 넓이에다가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의미를 부여하고 나면 그냥 끝이야. 그럼 정적분의 활용 진짜 끝이다. 수투가 끝이에요. 무슨 의미를 부여하냐? 일단 플러스라는 의미. 자,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또는 앞으로 갔다는 뜻이에요. 자, 올라갔죠? 올라가기는 올라갔는데 이 넓이만큼 올라갔다는 의미를 확 부여해버리면 돼. 자, 설명의 편의성을 위해서 선생님이 이때의 위치를 0이라고 할게요. 원점에서 출발했다. 처음에 0에서 출발을 한 거야. 그런데 1초까지 이 물체의 속도가 플러스였기 때문에 계속 증가한 거야. 됐죠? 위치가 증가했다고요. 계속 위치가 증가하는데 어디까지 증가를 했냐면 이 넓이만큼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놈의 데이터를 자 2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놈의 넓이가 뭐야? 3이죠? 3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단 마이너스니까, 속도가 마이너스니까 물체가 내려갔다. 또는 감소했다. 위치가 감소했다. 또는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안 가고 왼쪽으로 갔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얘 감소를 하긴 감소를 했는데 얼만큼 감소를 하냐면요. 그쵸? 이 넓이만큼 감소했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 내가 데이터를 입력했습니다. 여기가 0, 여기가 2라고 했죠? 그러면 얘가 어디까지 감소했으니까, 그렇지, 3만큼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1의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가던 길 마저 가보겠습니다. 2초부터 3초까지는 뭐야? 플러스, 속도가 플러스니까 다시 증가하겠죠? 증가하긴 증가하는데 얼만큼 증가했다? 이 넓이만큼 증가했다. 그래서 얘가 올라가겠죠? 올라가서 어디까지? 그렇지. 1만큼 증가를 해야 되니까 요 놈이랑 똑같은 위치에 있을 때까지 증가를 하겠네요. 이때의 상황이 3초, 그때의 위치는 0 되겠습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입력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 그냥 딱 하나야. 우리가 VT 그래프, 속도 그래프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풀마프를 한다. 그래 놓고 한번 한국말로 확 내뱉어 버리죠. 원래 물체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원래 물체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되새김질을 한 다음에 위치 그래프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팅을 하잖아요. 그쵸? 여기가 1, 여기가 2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위치 그래프를. 그런 다음에 이놈의 넓이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도 되고 사각형 넓이를 구해도 되고 아니면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는 적분을 통해서 넓이를 딱 구해 놓은 다음에 바로 의미 부여합니다.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증가하긴 증가했는데 얼만큼? 이 넓이만큼 이런 의미를 부여해 주면 여러분들이 위치를 정확히 해석할 수 있어요. 제발 이거 좀 하지 않도록 합니다. 인테그랄 책 보면 다 이렇게 써 있어요. 0초부터 t초까지 t초까지 변했는데 어떤 물체의 속도를 뭐 예를 들어서 VT라고 하면 이런 VT를 적분을 했을 때 이때는 뭐 위치가 되고요.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절대값을 이약 붙이면 그게 바로 속도가 되고요. 자,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은 속도, 가속도 그래프 다 망합니다. 그렇죠? 한시적일 뿐이고요. 의미 아무것도 없이 이 공식에다 집어넣겠다고요? 살짝만 변형해주면 속도 그래프 아무것도 못 풀어요. 됐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하지 않습니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이걸로만 문제를 풀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아주 최고 난도의 문제를 만나게 될 건데 그때는 이런 식을 주고 이 식의 의미를 좀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있어. 근데 괜찮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속도 가속도를 여러분들 속도 가속도 위치를 정확히 이해하고 난 다음부터는 나중에 이런 식이 나와도 아 이거 그거잖아 라고 해석할 수 있게 돼요. 알겠죠? 근데 처음부터 이 식의 노예가 돼버리면 여러분들 문제가 살짝만 꼬여 있어도 아주 쉬운 문제지만 풀 수 없습니다. 헷갈리기 시작해요. 아 이게 위치랑 막 이게 이동거리랑 막 미치겠네 진짜. 이렇게 헷갈리게 된다고요. 아 이동거리를 설명 안 했네. 그래서 만약에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였단 말이야.
그렇죠? 그랬을 때 이 물체가 최종적으로 움직인 이동거리를 물어보면 이만큼 올라갔다가 3만큼 내려갔다가 1만큼 갔으니까 2 더하기 3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물체의 움직임 자체를 완전히 100% 퍼펙트하게 정확히 분석해서 말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수학 문제가 아닌 거죠. 눈가리가 있으면 풀 수 있는 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정적분에 활용되겠고요. 선생님이 뒤에 있는 필수 예제를 풀면서 지금 이 모든 내용들을 완벽하게 녹여버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고생했어요.